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선진화법이 뭐 아무리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예. 정치 의식 구조가 호전적이면 이게 지켜낼 수가 없고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선진화법에 의하더라도 결국에는 야당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여당의 어떤 단독 처리를 유도하고 결국에 우리가 단독 처리를 해야 됐다면 그러면 국민들 눈에는 정말 그 좋지 못한 모습이 보였을 텐데 예. 여야 간에 사실 그 협상을 잘 해서 예산안을 정시에 그 처리하는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이번에 밟았던 것이고 지난 2002년도에 그 예산안이 한번 법정 시한 내에 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그때가 바로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우리 당이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런 다수였기 때문에 그냥 그 여야 간에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 앞으로 가면 사실은 우리 헌정사상 이 예산이 제때 제대로 처리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그전에는 뭐 여당이 워낙 숫자가 많다든가 또는 뭐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냥 즉시에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예산이 제때 처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은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지키고 조금 덜 필요한 것은 내주는 과정. 상대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꼭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좀 지키고 또 자신들이 좀 덜 필요한 것은 좀 내놓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여야 간에 충분히 그 합의를 해나갈 수 있었던 점은 좋은 그 민주정치의 그 정치 선진화의 어떤 전범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지금 우영근 또 그 백재현 정책위원장 그리고 저 우리 안수석 전부 다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특히 저는 그 우영근 대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상당히 그 흠모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분들이 현재 야당의 어떤 시스템이나 사고방식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런 과정을 이번 예산 국회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규백 수석과도 저와는 사실 그 어떤 내용이든 쉽게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단지 이제 조금 걱정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회 내 다수가 되어야 하는데 야당 쪽에는 좀 비교적 소수라는 점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의 어떤 지도력은 상당히 이번에 그 돋보이는 면이 많았습니다. 실은 뭐 전혀 그게 이제 좀 내용도 잘못 알려졌지만 그때 이 방에서 저와 안규백 수석이 그 문제를 놓고 이미 그 교문위의 그 우리 당 그 저 의원들이 이건 야당과 협상이 안 된다. 야당 주장이 워낙 좀 터무니없다. 그래서 이건 당 지도부에 나서서 협상해 달라라고 해서 또 그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그래서 안규백 수석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놓고 전부 상의를 하고 이미 충분히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협의된 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상관없이 갑자기 그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또 이야기를 했고 정작 그 야당에서 물론 뭐 교육부 장관이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합의된 상황도 아닌 것을 언론에 마치 합의된 것처럼 공개를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정작 이제 여당의 어떤 당 지도부의 생각을 공격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교육부총리에 대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언론인들과의 대화 과정에 그 원내수석이 이렇게 지금 교육부총리하고 야당 간사가 협의한 내용을 그 거부하는 것은 올권이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걸 합의하는 분들이 올권이다. 지금 이 권한은 우리한테 넘어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뭐 전체를 뚝 잘라서 그냥 뭐 올권했다고 하면서 아주 그 버르장머리 없는 너무로 만들었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여튼 요즘 이제 이번에 그 이른바 그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여러
아주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문건 자체는 전혀 사실 무근의 그런 허황된 사실을 적어서 그것을 또 위에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을 언론에 공개를 해서 보도가 되도록 했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건 아마 지금 수사 결과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그 사건이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뭐 소통이 좀 부족하다 또는 뭐 어떤 인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는 상당히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국민적으로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더 귀담아듣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사실 임기가 벌써 2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지만 실제 그렇게 많은 나날이 아닌데 더 이상 일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더 나가서 국정을 어떻게 국정의 책임자로서 청와대가 직접 돌파해 나가는데 가장 지금 힘을 받아야 될 시기에 그런 어떤 일이라든가 국정의 어떤 기획이라든가 또 국정의 추동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춰 나가는 문제 외의 일상적인 일로 자꾸 그런 추동력이 상실되어 나가는 것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거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당과 지금 현안 문제 중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조차 사실은 잘 나름대로 이제 로드맵을 갖춰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정치적인 어떤 소모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주 잘못된 어떤 처신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오늘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 그것을 법사위에서 체계나 작부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조차 전부 볼 스톱 시켰거든요. 그리고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데 저희도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운영위에서 당장에 열어서 어떤 청와대를 상대로 정책질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시중의 풍문을 그대로 소재로 해서 그냥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운영위를 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곧 지금 수사가 막바지에 왔다. 수사 결과 발표되면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운영위 여는 것을 의논하자. 그리고 그게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멀쩡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전체 모든 상임위원회를 전부 스톱시키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당내 사정이 좀 야당의 강성파들이 너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부 좀 그렇게 비교적 다수는 아닌 듯한데 그런 젊은 의원들이 도리어 당 지도부를 끌고 가고 그래서 야당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꼬리가 항상 몸통을 끌고 가는 그런 꼴로 지금 자꾸 당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주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문제는 수포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자꾸 이런 모든 논란의 중심이 청와대가 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수사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집단도 아닐 거고 이게 이제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사실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누가 그 문건을 작성해서 누구 손을 거쳐서 누구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인 어떤 증거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찰이 결론을 바꾸는다든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과 관계없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순한 팩트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문건 수사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박관천이라는 분이 네. 그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왜 돌렸는지에 대해서 전부 시인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문건의 전달 경로는 이미 밝혀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한모 씨, 경찰관 한모 씨가 그 박관천 씨가 그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서류를 복사해서 네. 사망한 최모 경찰관에게 넘겨줬고, 최모 경찰관이 전달을 했다는 것은 다 나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려고 한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예를 들어 청와대에 파견 중인 경찰관 모 씨가, 아직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 씨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회유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회유라든지 무슨 공작을 했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그죠?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압박을 했다면 회유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밝혀달라, 사실을 밝히는데 도와주면 처벌을 좀 적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원래 제기되는 어떤 형사 사건에서 영미법계에서는 불이박인이라 해서, 그렇죠. 그것은 아주 합법적으로 그런 그렇죠. 수사가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수사의 방식이고, 우리 형사소송에서도 검사의 수사 과정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진실 발견을 위해서 하는 수사의 기법이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수사관이 아닌 자가 청와대에서 그런 청와대에 파견 중인 동료 경찰이 그래 했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 정작 압박을 받았다는 한모 경찰관은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 제기만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수사가 전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야당도 나름대로 자기들 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이 일부 이미 언론에 연금이 바뀌어야 된다면 동의하더라고. 보도도 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선거 때문에 선거만을 생각하고 지금 야당이 오로지 선거에 이길 국리로 이것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미루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 여당은 이 공무원표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이 제도를 이 상태로 끌고 가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짐을, 이만큼 큰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이 야당은 어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도 선거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선거도 나라가 성하고 난 다음에 선거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제도는 거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과거에 평균 수명이 60세일 때 만든 연금 제도가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을 평균에서 1, 2년 받을 분들이 그 20배가 되는 한 20년 이상 연금을 전부 받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시대에 기여금, 즉 부담금, 개인적인 분담금으로 이 연금이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정권들이 전부 이 표를 겁내기 때문에, 선거를 겁내기 때문에 결국은 은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계속 국민 세금을 메고 왔는데, 이제 그거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제도를 좀 우리가 이 시대에 손을 대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은 결국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야당은 표를 좀 더 많이 의식하고 우리는 좀 용기를 갖고 있고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에서 이제 뭐 300만 원, 350만 원 이상 부분을 좀 깎아서 100만 원 이하로 받는 그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도와주자 뭐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견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게 각 직역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300만 원, 35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즉 고연금 수령자의 75%가 그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직역에 일찍 진입을 하고 정년이 오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 70% 정도가 하위직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고 경찰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들은 조금 낫습니다. 그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사의 연금을 뺏어서 하위직 일반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종 간의 엄청난 차별과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결국 교사들이 극렬 연금 개혁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교총도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총은 뭐 당연히 연금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밖에 없죠. 또 실제로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그런 연금 개혁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성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합의가 되어서 이제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돼서 있었는데 갑자기 엊그저께부터 운영이 참 특검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검 말입니까? 지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이것은 이거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10년, 20년, 100년, 200년 후대의 지금 나라를 지금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당장의 눈앞에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로 또 이것을 발목을 잡는 것은 참 저는 그러나 개헌 이슈가 그렇게 구체화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 어떤 정권을 탈환하려는 세력과 정권을 어떻게 가지려는 몇몇 분들의 요구지, 국민들이 지금 개헌이 안 돼서 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지금 아니다는 여론이 많았죠. 또 하나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원하는데 지금 개헌하지 않은 분들은 내각제, 분권형. 근데 사실 분권형이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반반 나눠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늘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다른 당이 된다면 그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참 걱정스러운 정치 형태가 벌어질 겁니다.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야당이 집권했다, 그래서 친노가 대통령이 되고 비노가 총리가 됐다면 나라가 온전하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 더 나아가서 내각제를 통해서 국회에 국가 운영권을 좀 넘긴다. 더더욱이 지금 국회가 이렇게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겠는가 생각하면 저는 내각제에 대해서도 좀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 현재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4년 중임제를 하려면요 2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민선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대통령들 생각해보면 이분들 다 훌륭하게 대통령이 선출되셨지만 어느 분이든 그 5분의 대통령 중에 중임해서 한 번 더 하기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나마 단임제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중임은 이분들이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얼마나 국민들을 그냥
국민들 앞에 들들 또 선거운동 재임 중에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임을 또 하셨겠죠. 그럼 과연 국민이 원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원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제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중임제를 하려면 저 대통령이 참 한 번 더 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셔서 한 4, 5년 더 재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대통령이 첫째 나오고 그런 분이 단지 헌법 때문에 중간에 나가셔야 되니 참 안타깝다 이런 이 계속 있다면 그때 가서 중임제를 해도 늦지 않고 두 번째는 레임덕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 이기 되니까 지금 벌써 레임덕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중임제를 되더라도 마찬가지. 과정은 2기에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꼭 중임제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 정치 의식 수준과 정치 구조의 선진화가 더 필요하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우리 여기 교도소 더 지어서 여기 입주하는 교도관들이 오시면 우리가 그 교도관들 상대로 장사라도 좀 해서 먹고 살자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만큼 농촌이 피폐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청송 지역에는 지금 교도소가 4개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도 아주 넓은 부지가 그대로 있고 또 약간 어떤 시가지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지 내에 교도소를 한두 개 더 짓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좀 활성화된다. 더 나가서 그분들이 또 소비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지 근무 공무원을 좀 뽑자. 청송 같은 데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교도관들이 청송 교도소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을 뽑으면서 지역에 좀 가점도 좀 주자. 좀 이렇게 그런 조그마한 저희들의 소망이고 당장 내년에 이미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설계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접어들어 있고 주민들도 주민 대표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만 찬성하고 일부만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진보면 주민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청송 국민 여러분, 연말입니다. 해마다 이즈음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새로 희망의 어떤 햇살을 받으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내년에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치가 잘 해결을 해주고 골고루 햇빛이 비치듯이 우리 국민들 전체의 삶을 따뜻하게 돌봐야 될 텐데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하고 분발해서 국민 여러분들 편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